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가시면 대수선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선 이렇게 나 있어요. 수선이니까 고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뭘 고치냐? 건물을 고칩니다. 근데 앞에 대자가 붙어 있어요. 고치긴 고치긴인데 크게 고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제 거기에 나 있는 8가지는 대수선으로 보고, 이거 이제 나중에 대수선 이제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나 있는 8가지는 일단 대수선, 고치려고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 받거나 신고, 여기 대상이고,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고친다 하더라도 뭐 시에 가서 신고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아까 주요 구조부 이거 6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이거예요. 주요 구조부예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주계단, 이거 6개입니다. 여기 6개 주요 구조부와 관련해서 정설, 개수를 늘리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이걸 뭐라 부르냐? 대수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내력벽입니다. 그 내력벽과 관련해서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또는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뭐에 해당되냐?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선과 관련해서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이 얘가 대수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력벽을 수선, 자, 고치는데, 자, 20제곱미터 수선한다. 이게 대수선에 해당되냐 이건데, 기준이 이거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내력벽을 수선, 고치는데 면적이 20제곱미터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수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격을 일단 받으시고, 그래서 1번 내력벽, 2번 기둥, 기둥인데 이제 기둥도 정설 해체, 그 다음에 수선은 이제 개수가 3개 이상. 근데 수선도 마찬가지로 기둥 2개만 수선한다. 그러면 대수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수선에 안 들어가니까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붕털입니다. 그 지붕털과 관련해서도 정설 해체, 그리고 수선 3개 이상, 세 번째 보, 정설 해체, 보도 수선은 3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지붕털입니다. 지붕털도 정설, 해체, 수선, 3개 이상 수선이나 변경. 이게 이제 대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바닥이나 벽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들어가는 게 이거죠. 주요구조부 여기 들어가죠. 근데 얘는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해서 나와 있는데 주계단, 건물 내에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계단이 주계단입니다. 그 뒤에 이제 피난계단하고 특별 피난계단 나와 있는데 걔네들도 이거야. 주계단인데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방화문 설치를 하는데 그 개수에 따라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방화문 하나 설치하면 피난계단이고 2개가 설치가 되게 되면 뭐가 되냐? 특별 피난계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백화점 가면 계단으로 나가려고 하면 문을 몇 개를 열어야 되냐? 2개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계단하고 뭐 물건 파는 거실 사이에 방화문을 2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2개 설치하게 되면 뭐가 되냐? 특별 피난계단이고, 하나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냥 피난계단이고, 방화문 설치 안 돼 있으면 그냥 뭐라 부르냐?
주계단.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방화문 설치 개수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냐, 특별 피난계단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8번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은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이에요. 경계벽은 주로 판넬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주택에서 경계벽 설치한다. 가장 주목적은 가구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구수 늘어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주택에서는 세대수 나누기 위한 뭐 경계벽 설치 등은 이거는 대손으로 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그런. 그리고 마지막 이제 8번째는 건물의 이제 외벽입니다. 건물의 이제 외벽에 마감 재료와 관련해서 정설이나 해체 규정인데, 건물 외벽에 설치가 되는 마감 재료가 주로 요즘 뭐 자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마감 자재가 불에 이제 가연성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대수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벽 벽면적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하는 것도 대수원에 들어간. 자, 그래서 뭐 대수원은 일단 뭐 총 이제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하지만 8가지 이제 자주 출제가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정축, 개축, 재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은 건축물의 크기, 즉 규모를 증가시키는 게 뭐냐? 정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건축 면적, 연면적, 건물의 층수, 높이. 그 4가지가 건축물의 규모예요. 그와 같은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 정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를 하고, 자, 다시 이제 지어요. 다시 짓는데, 건물의 종전 규모, 즉, 종전의 건물 크기 범위 내에서, 다시 이제 축조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 개축이고, 그 다음에 재축은 건물이 또는 일부가 멸실됐을 때, 종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이때는 재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가 차이냐? 이게 차이. 철거하고 멸실. 이거 차이. 그럼 이제 철거는 뭐고 멸실이 뭐냐? 이건데, 철거는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건물을 소멸시키면 이걸 뭐라고 하냐? 철거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주가 그냥 자기가 그냥 새로 짓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철거했다, 이렇게 건물을 없앤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철거되고, 그 다음에 멸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실은 건축주 의사가 아니고 화재나 홍수, 뭐 각종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건물이 소멸이 되는 경우, 이때는 뭐라고 하냐? 멸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차이는 이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차이는 하나는 철거고 하나는 뭐냐? 멸실이에요. 그래서 원인만 다른 거고, 나머지 뭐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진다, 그건 같아요. 그래서 원인만 틀리니까, 원인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다 지금 용어 위주로 하니까 용어를 이제 좀 잘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물에 이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을 이제 지었을 때, 건물의 이제 구조나 또는 건물 이용 목적, 자, 이런 걸 비슷한 것끼리 묶었어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분류가 됐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 건축물의 용도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구조라든지 이용 목적이 비슷한 걸 묶어서 크게
29개 용도로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 보면 1번부터 해서 29번까지 해가지고 건축물 용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단독주택이고, 2번이 공동주택이고, 3번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문화집회시설, 6번 종교시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29번이 야영장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9개 용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29개 용도고, 자, 이걸 다시, 세부, 뭐, 단독주택과 관련해서도 다시 이제 4개로, 공동주택 관련해서 또 4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세부 용도들은 또 많습니다. 뭐, 소매점이냐, 또 뭐, 판매시설이냐, 또 뭐, 휴게음식점이냐, 일반 음식점이냐, 뭐, 세부 용도 쭉 나요. 그 세부 용도까지 하게 되면 한 149개.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건 찍어야 되고. 근데 시험은 일단 1번 단독주택하고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4개 중에서 하나가 주로 많이 출제해야 돼요.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여러분들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도 출제해야 됩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그 세부 용도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건축물 용도 첫 번째가 사람이 사는 주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이 1번하고 2번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넘버1이 첫 번째가 이제 단독주택이고 넘버2번이 뭐냐?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용도 중에서 사람이 사는 건축물 용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가 1번이 단독주택이고 2번이 뭐냐? 공동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자, 주택이니까 사람이 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하나는 단독,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 자,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로 사용하는 용도인데 단독주택으로 해서 분류하는 거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 건 뭐가 차이냐면 주거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계단이나 복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걸 줄여서 공용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주거시설 중에서 이제 계단이나 복도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걸 줄여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공용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 즉 계단이나 복도와 관련해서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냐, 즉 공유냐, 여기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나 복도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같은 주택을 뭐라고 부르냐?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고, 계단이나 복도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즉 공유, 즉 공유 형태로 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나 복도가 있으면 세입자도 쓰죠.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도 쓰잖아요. 근데 소유는 누구 소유냐? 집주인 소유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단하고 복도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계단하고 복도는 자기 집 앞에 있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라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그런 주택을 뭐라고 하냐? 공동주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어차피 뭐 자기 사는 부분은 소유는 자기가 가지는데, 자,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소유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 들어가냐? 단독주택이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공동주택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차이점은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은 다시 세부 용도가 4개로 분류가 돼요. 자, 그냥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는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4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그냥 뭐,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법에서 이제 3가지 요건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니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각 시별로, 즉 방별로 욕실을 설치한 것은 가능한데 취사, 부엌은 각 방별로 설치가 안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규모예요. 크기예요. 그 규모가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이 330평 이하, 즉 100평 이하가 돼야 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가 되느냐. 3개층 이하에 해당할 때, 그 같은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잘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하숙집 같은 경우가 여기 다중주택에 해당이 돼요. 하숙집 같은 경우. 하숙집은 옛날 주인이 밥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방별로 취사, 부엌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잘 없지만 과거로 이야기하면 하숙집 여기 해당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음 이제 3가지 요건 갖추는데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란 얘기. 계단이나 복도가 뭐예요? 집주인 혼자서 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냐? 3개층 이하고, 그 다음에 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가 돼야 되냐? 660 이하, 즉 200평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몇 세대 되냐? 19세대 이하. 그 19세대, 최대 19세대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계단 복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계단 복도 소유가 세입자들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누구 소유라는 얘기예요? 집주인 혼자 단독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 다음 이제 4번째 공간 나와 있습니다. 공간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으로 쓸 때 그걸 공간이라고 해요. 청와대 공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공간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거기서 찾아내. 그래서 뭐 좀 끝발이 있는 장관들 같은 경우 공간이 따로 있어요.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주어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람들은 따로 공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이제 특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대사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파티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공간을 따로 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간 해선화인데 공간은 이제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이거예요. 계단, 복도, 이런 공동사용 부분, 즉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소유자들이 어떻게 하냐. 공유하고 있을 때. 그런 주택이 뭐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시
네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건축법상으로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이 돼.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냐? 5개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서는 부분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즉 200평 이상이 되고, 주택으로 쓰는 층은 4개층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똑같아요. 4개층 이하고 면적, 즉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냐, 660 이하냐, 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기대인데, 기숙사는 학생 또는 근로자와 관련해서 이제 주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 또는 종원 등을 위해서 주거로 쓸 때, 이와 같은 경우가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좀 봐두시는데, 자, 여기 이제 표현 좀 조심해야 할 건, 여기 지금 이제 청수가 이게 틀려요. 여기는 이게 들어가 있죠.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5층 이상이 아니고 뭐라 돼 있어요? 5개층 이상 그리고 4개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5층 이상 또는 뭐 4층 이하 이렇게 표현 안 돼 있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 개자가 들어가 있어요. 개자. 이게 이제 뭐가 차이냐면, 5층 이상 4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건물 그냥 외형상으로 봤을 때 층수, 외형상으로 봤을 때 건물 층수를 표현할 때는 뭐 5층 이상 3층 이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개자가 들어가 있죠. 얘는 외형상의 층의 규모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얘는 앞에 뭐가 붙냐면 이게 붙어 있어요. 용도.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층이 몇 개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택 용도로, 즉 주택으로 쓰는 층이 몇 개 층 이상이 돼야 돼요. 5개층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하가 되냐? 4개층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5층 이상이다, 4층 이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앞에 이게 붙어야 돼. 주택으로 쓰는 주택 용도로 쓰는 부분이 몇 개층 이상이 되냐? 5개층 이상이고, 그리고 주택 용도로 쓰는 부분이 몇 개층 이하가 되냐? 4개층 이하가 돼. 자, 그래서 여기 주택 부분은 층수에 다 이게 붙어 있어요. 개자가 붙어 있어요. 개자. 그래서 그게 앞에 주택으로 쓰는 부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용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4층, 5층 이렇게 안 하고 5개층, 4개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표현 잘 봐두시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여기에 일단 분류 잘 봐두시고, 요건 잘 봐두셔야 되고, 공법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잘 출제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학개론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게 한 몇 년마다 어쩌다 한 번씩 출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또 1차만 하신 분들 또 틀려요, 이게. 뭐 이런 기준을 잘 몰라서 이제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이제 옳은 게 없으니까.
받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처음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렇지. 자주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생활시설. 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에요. 근데 얘가 집에서 멀리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활시설을 뭐라고 하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는 건 생활하는 데서 반드시 필수적 시설이에요. 동사무소 생활하는 데 필수적이 있어야 아니겠어요? 나는 관계없다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생활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이런 거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하니까 어디에 들어가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노래방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래방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래방도 필요한 걸로 보긴 보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노래 연습장은 어디에 들어가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찍어야 돼요. 감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서 반드시 필수적 시설은 뭘로 분류하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 데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눠진 거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 시설이 어디 들어가냐? 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규모가 좀 크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편의생활 관련 시설은 어디로 들어가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음식점이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음식점을 두 개로 분류를 해요.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휴게 음식점은 주로 분식집 이런 게 휴게 음식점이에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식당이에요. 그 두 개는 가장 큰 차이는 뭐가 가장 큰 차이냐? 주류 판매, 즉 술 판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음식점인데 휴게 음식점에 해당되면 뭘 못 파냐? 술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음식점은 뭘 팔 수 있냐? 술을 팔 수 있는 음식점이 어디 들어가냐? 일반 음식점. 자, 그러면 여기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 중에서 어느 게 1종 근린생활시설이겠어요? 얘가 1종이겠어요? 얘가 2종이겠어요?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1종이겠어요? 얘가 1종이에요. 얘는 면적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휴게 음식점은 좀 면적이 크면 또 2종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휴게 음식점은 어디 들어가냐?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용도가 뭐에 들어가냐.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개인적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나는 꼭 술을 먹어야 되니까 일반 시점이 일종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이게 세부 용도가 상당히 좀 많아요. 다 외우기 힘든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 풀면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를 보고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뭐 근린생활시설, 그거 이제 의미를 좀 파악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오피스텔이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를 봐야 되는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인데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또 뭐가 또 가능하냐. 사람이 자는 것, 즉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주거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용도 분류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뭘로 보냐? 업무시설이고 업무시설 중에서도 일반 업무시설로 보는 거예요. 일반 업무시설로. 그래서 오피스텔 주기능은 업무 보는 기능이 주기능이고 주거 기능은 부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이제 용도를 분류를 할 때는 항상 일반 업무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중개사법에 가게 되면 중개수료율 계산할 때도 오피스텔 계산은 따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 업무뿐만 아니고 주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근데 주거로 봐서 주거로 중개수로 계산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일반 그냥 완전 업무시설로 봐가지고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중개수로 계산할 때도 따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단 뭐 일부를 숙식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요 용도는 뭘로 봐야 되냐?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건축물의 이제 용도를 이제 개략적으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이제 용도 변경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설명드린 건 용도 변경이 거의 매년 한 문제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다시 하긴 하는데 일단 개략적인 것만 좀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건축물 용도는 만약에 이제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을 때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뭐 이와 같은 이제 근린생활 용도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공사가 끝나게 되면 공사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완료된 부분을 자 시장군수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부에서 이제 사용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돼가지고 검사에서 합격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준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준공이 되게 되면 시장군수가 건축물 대장, 토지일 때는 토지대장인데 건축물은 시군구에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 뭘 만드냐?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대상 건축물을 새롭게 등록을 해요. 이때 이제 등록할 때 지금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가 이걸 해서 받았죠. 근린생활시설. 그럼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등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지금 등록은 돼 있는데, 자,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는 임대가 잘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걸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꾸려고 해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용도가 뭐였냐?
관례생활 시절인데, 이게 세입, 임차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용도를 뭘로 바꾸냐? 업무시설로 바꾼다는 얘기. 그래서 이와 같이 바꾸는 것을, 절차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용도 변경. 이렇게 불려요. 용도 변경.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세 가지입니다.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고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 이걸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또 용도 변경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절차로 해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보면 5페이지에 그게 그림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네 가지나 있죠. 원래 이제 9개 시설군인데, 산업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바꾼다. 그럼 이때는 허가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주거업무 시설군을 그 밖의 시설군으로 바꾸려면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허가, 신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서 총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경우에 이제 허가고, 어느 경우에 신고고, 어느 경우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냐,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제 6페이지 가시면, 자, 그게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설군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용도 쭉 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오른쪽 칸에 있는 건축물 용도가 29개. 그러니까 좀 전에 29개 용도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29개 용도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건축물 용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균해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요. 그래서 그 묶은 걸 뭐라고 하냐? 시설군이라고 해요. 시설군. 그래서 29개 건축물 용도가 가지고 있는, 해당된 건축물 용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균해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끼리, 자, 이걸 하나로 이제 묶었을 때, 자, 이걸 분류를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시설군이다. 그리고 시설군이 총 몇 개의 시설군으로 구성이 되냐? 9개 시설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 다음에 산업시설군,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 그리고 뭐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9번째 기타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숫자가 붙어 있죠. 1번, 2번, 3번, 마지막 9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기 순번 앞에 번호, 자, 이게 뭘 나타내냐면 위험도의 순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번호가 1번이죠. 그 위험성이 1위.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이 2번이니까 얘가 뭐예요? 위험성이 2순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9번, 그 밖의 시설군, 얘가 위험 순위로 보면 뭐예요? 9위, 제일 마지막이래.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시설군을 뭐라 부르냐? 상위 시설군이라고 불러요. 상위 시설군.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군을 뭐라 부르냐? 하위 시설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하고 산업 등 관련 시설군 두 개가 있으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위에 있죠. 얘가 상위 시설이 되고 산업 시설군이 뭐가 되냐?
하위시설군. 그 다음에 산업시설군하고 전기통신시설군 두 개 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상위시설군이고 전기통신시설군이 뭐가 된 거예요? 하위시설군. 그 다음에 이제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뭐라고 보냐? 상위시설군. 밑에 있으면 뭐라고 보냐? 하위시설군. 자, 그러면 상위시설군이 위험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위시설군이 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은 어느 경우가 허가 대상이냐? 용도 변경에 따라서 시설군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위험도가 낮은 시설군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으로 바뀐다. 즉 하위 시설군에 있던 게 상위 시설군으로 바뀐다. 그러면 위험도가 낮은 데서 위험도가 높은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받아야 되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반대예요. 위험도가 높은 상위 시설군에서 위험도가 낮은 하위 시설군으로 바뀐다. 이거 위험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얘는 절차상으로 뭘 하면 되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하고 신고는 용도 변경에 따라서 시설군이 바뀝니다. 근데 위험도가 낮은 하위 시설군에서 위험도가 높은 상위 시설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뭘 받았냐? 허가고, 반대로 위험도가 높은 상위 시설군에서 위험도가 낮은 하위 시설군으로 바뀌면 뭘 하면 되냐? 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재 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얘는 용도는 바뀌는데 위험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위험도가 안 바뀌는데 어느 경우가 위험도가 안 바뀌느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가 변경되면, 자, 얘는 용도는 바뀌어도 같은 시설이니까 위험도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즉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를 바꾸면 돼. 자, 그래서 공장, 창고, 공장하고 창고 시설, 자, 두 개 다 용도가 틀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하다가 창고로 바꿨다, 창고 시설로 바꿨다. 그 건축물 용도는 공장에서 창고 시설로 바뀌는데 시설군은 안 바뀌죠. 그래서 얘는 그냥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용도를 뭘로 변경하면 되냐? 창고 시설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시에 가서 이렇게 신청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뭐 허가하고 신고하고 이제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제 또 의미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거의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 할 때 저기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중개할 때는 이거 이제 용도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잘 파악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용도 변경 대상 되냐 안 되냐 그거 설명 안 해주고 중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뭐 손해배상이 여전히 뭐 골치 아픈데 이게 그게 이제 주로 이거 용도병에 이거 저기 나중에 이제 중개할 때 용도가 여기 해당되면 이거 저기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이거 잘 파악하고 중개를 해야 돼요. 학원 영업하다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식당 하겠다 이 경우하고 식당 하던 자리에 그게 들어가서 학원을 하겠다 이거하고 좀 성격이 틀려 이게. 특히 이제 식당 하다가 나중에 학원 용도로 해서 바꾸겠다. 그러면 이거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허가 대상이면 이게
설계사무소 가서 다시 또 저기 용도 변경에 따른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 이게 보통 1제곱미터당 뭐 용도 변경 관련 설계하는데 뭐 몇십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학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열을 팍 받는 거예요. 이거 왜 설명 안 해줘? 막 그냥 뭐 나중에 뭐 중개수를 주냐 안 주냐 맨날 싸요. 그래서 상가 관련해서 나중에 저기 중개를 할 때는 이거 용도 변경 관련해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이거 잘 파악하고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계약은 시켜주고 욕이란 욕은 별 욕을 다 들어가면서 그냥 중개수를 주니 안 주니 맨날 싸워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절차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잠시 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